저는 소장님이 그 사건을 거절했기를 바랐어요. 이게 시골 경찰관의 본 모습이니까요. 그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건을 쥐고 있다가 사실상 희망이 없을 때는 당신에게 넘기죠. 자기들의 실패를 당신의 실패로 덮기 위해서요. 러브데이 브루. (1893년에) 발표된 드레스 입은 러브데이 브루 탐정의 이야기는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탐정 캐릭터로 독립적이고 지적인 이미지로 창조돼서 독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원 제목은 여성 탐정 러브데이 브룩의 경험담이고요. 총 7개의 단편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실종이 7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된 이야기인데요.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다가 미제 사건이 될 것 같자 러브데이에게 넘기는데 이미 증거와 단서는 사라진 상태에서 이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러브데이 브룩은 사건을 거절하지만 린티 탐정 사무소의 다이어 소장은 요즘 사건 의뢰도 거의 없으니 어려워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결국 사건을 수락하지만 마지막 단편이라 그런지 이 사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결말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러브데이의 탐정 수사 경력까지 비판받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 어려운 상황을 러브데이 브룩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즐기시길 바라며 러브데이 브룩 탐정의 마지막 이야기 실종 들려줄게요. 이 책 들어봤니? 자, 브루. 이 사건이 당신을 자극하지 못한다면 난 더 이상 방법이 없을 것 같군. 다이어 소장이 말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여있던 전단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읽었다. 500파운드 보상금. 9월 20일 월요일 이후 실종된 레스터셔 지역의 랭포드 저택 리처드 골딩의 외동딸 이레네. 나이 18세, 키 170cm, 짙은 머리카락과 눈동자, 올리브색 피부, 작은 이목구비. 실종 당시 짙은 파란색 세르즈 산책복과 그림색 리본이 달린 흰색 밀집 세일러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음. 착용한 보석은 금브로치, 작은 시계가 달린 가죽금 팔찌, 왼손 3번째 손가락에 큰 다이아몬드 12개와 루비로 둘러싸인 마키즈 반지. 20일 오전 10시경 램포드 저택 공원을 나와 랭포드 크로스로 이어지는 대로로 향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음. 젊은 여성이 집으로 돌아오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위에 보상금이 지급되며 정보의 가치에 따라 보상금 일부가 지급될 수 있음. 모든 연락은 랭포드 크로스 경찰서 수석 경감에게 전달해야 함. 9월 20일에 마지막으로 목격됐다고요? 다이어 소장이 전단을 다 읽자 러브데이가 외쳤다. 벌써 열흘 전이잖아요. 보상금이 걸렸는데도 경찰이 소녀의 흔적을 못 찾았다는 건가요? 물론 동기부여는 되었을 거야. 왜냐하면 랭포드 인근의 모든 지역이 완전히 뒤집혔다는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넘쳐나니까. 모든 강과 숲이 구석구석 수색되었고 수 킬로미터 반경 내에 모든 기차역 직원이 끊임없는 조사로 거의 미쳐버릴 지경이네. 하지만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전단에 나와 있듯이 소녀는 공원을 지나 대로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되었지만 그 후로는 마치 땅이 그녀를 삼킨 듯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 같네. 그녀가 갑자기 집을 떠난 이유를 알고 있나요? 아니, 모르는 것 같아.
소녀의 행동이 예상 밖이었던 것 같거든. 오늘 아침 램지 경감에게 편지를 받았는데 자네가 이 사건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는군. 골딩 씨는 자네가 저택에 머물며 철저히 조사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야. 램지 얘기로는 사람들이 저택 외부 수색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집 내부에 있을 중요한 단서나 증거를 놓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야. 미리 생각했어야죠. 러브데이가 날카롭게 말했다. 저는 소장님이 그 사건을 거절했기를 바랐어요. 이게 시골 경찰관의 본 모습이니까요. 그들은 성공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건을 쥐고 있다가 사실상 희망이 없을 때는 당신에게 넘기죠. 자기들의 실패를 당신의 실패로 덮기 위해서요. 그렇지. 다이어 소장이 천천히 말했다. 아마 그게 그런 거겠지. 하지만 요즘 일도 뜸하고 수입도 많이 줄었으니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열흘이나 지나서요? 부르기 끼어들었다. 사건 직후의 증거나 단서가 왜곡되고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야기를 만들어냈을 거라고요. 범죄 사건은 열병과도 같아서 24시간 이내에 처리되어야 해요. 그래, 알고 있어. 다이어 소장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말했듯이 요즘 일이 없어서 제가 가야 한다면 가야겠죠. 그걸로 끝이에요. 러브데이가 차념하며 말했다. 저는 단지 탐정사무소의 명예를 위해 이런 희망 없는 사건은 거절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리처드 골든 씨에 대해 조금 더 얘기해 주세요. 그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다이어 소장이 다시 온화해졌다. 그는 매우 부유한 사람이네. 그가 대답했다. 호주 상인인데 약 12년 전에 영국으로 와서 랭포드 저택에 정착했지. 그 전에 이탈리아에서 약 6, 7년을 살았다고 하더군. 호주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호주인이 그렇듯이 그는 이탈리아를 여행했고 나폴리에서 만난 예쁜 여자와 사랑에 빠져 결혼했네. 그리고 이 사건의 주인공 이레네를 낳았지. 그 이탈리아 부인은 살아있나요? 아니, 그녀는 골딩 씨가 영국에 오기 직전에 죽었어. 그는 아직 재혼하지 않았지만 내가 듣기에는 곧 재혼할 예정이라고 하더군. 재혼 상대는 그린 하우라는 미망인인데 지난 1년간 이레네를 돌봐주고 저택의 집안일을 관리했다고 하네. 이레네 양은 새엄마를 맞이하는 게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그녀와 그린하우 부인은 잘 지내지 못했던 것 같아. 이레네 양은 급하고 권위적인 성격이고 그린하우 부인은 그녀와 맞설 능력이 없었던 것 같더군. 그녀는 이번 달에 저택을 떠나 결혼 준비를 할 예정이었지만 이레네의 실종으로 모든 게 중단되었어. 골딩 양이 돈을 가지고 나갔나요? 아, 그건 확실하지 않아. 골딩 씨는 딸에게 용돈을 넉넉히 줬다고 해. 어떤 때는 한참이 지나도 그녀의 지갑이 꽉 차 있었고 때로는 용돈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되어 텅 비어있기도 했다더군. 그러니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녀에게 연인이 있었나요? 응. 급한 성격에도 호주와 이탈리아 혈통의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외모로 주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 같더군. 하지만 그녀의 호감을 얻은 건 2명뿐이었던 것 같아. 한 명은 랭포드 주변에 거의 모든 땅을 소유한 기에로이 경이고 다른 한 명은 부유한 준남작인 고든 클리브라는 젊은이지. 그녀는 이 두 사람과 호감 관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유에서인지 클리브에게 그의 관심이 불쾌하다고 통보하고 기에로이 경에게 호감을 보였다는군. 하지만 고든 클리브는 이 통보를 조용히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는 먼저 경쟁자를 쏘고
그 다음엔 자기를 쏘고 마지막으로 이레네를 쏘겠다고 위협했다는 거야. 결국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세계 여행을 떠났네. 그녀를 쏘겠다고 위협하고 세계 여행을 떠났다. 러브데이가 요약했다. 그가 랭포드를 언제 떠났는지 아세요? 19일이었어. 골딩 양이 실종되기 전날이지. 하지만 이미 램지 경감이 그를 브랜디시까지 추적했고 그가 버킹엄호에 탑승해 알렉산드리아로 향했다는 걸 확인했네. 그는 이 사건에서 배제됐어. 그러니 그에게서 단서를 찾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어느 곳에서도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아요. 러브데이는 작별 인사를 하며 말했다. 그녀는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이렇게 불리한 조건에서 수사를 강요받는 것이 불만스러웠다. 이날 늦게 부르기 랭포드 크루스역에서 램지 경감과 만났을 때 그는 다이어 소장이 그녀에게 한 말과 거의 같은 말을 했다. 램지 경감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스코틀랜드인이었으며 붉은 머리카락에 말이 느렸다. 우리의 희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마세요. 그는 인사 대신 이렇게 말했다. 우리라는 그의 말에 러브데이는 경감 옆에 서 있던 큰 키의 잘생긴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는 솔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는 기에로이 경입니다. 신사가 다가오며 말했다. 제가 랭포드 저택까지 모셔도 될까요? 제 마차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러브데이가 다시 램지 경감에게로 돌아서며 대답했다. 다이어 소장에게 전달받은 사실 외에 추가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아니요. 경감이 느릿느릿하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 추론으로 부릉령에게 편견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걸 물어본 내가 바보지. 러브데이는 생각했다. 제가 추가로 언급할 사실은 당신이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직접 보게 될 겁니다. 골딩 씨가 큰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는 거의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그의 딸이 집을 떠난 이후로 그는 반시간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 나이에는 심각한 문제죠. 러브데이는 기에로이 경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다. 그는 솔직하고 활기차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으니까. 그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듯 했지만 몇 마디 말에서 이레네 양을 찾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이 망가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기에로이 경은 러브데이에게 편견을 주고 싶지 않다는 렌지 경감의 의견과 달리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만약 제 견해가 있었다면 바로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는 말을 채찍질의 시골길을 빠르게 달리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12가지 추론이 있었지만 하나씩 버려야 했어요. 저는 모두를 의심했습니다. 클리브, 그녀의 아버지, 신께서 용서하시길. 그녀의 예정된 새어머니, 집안의 하인들까지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한 명씩 무죄로 여길 수밖에 없었죠. 정말 혼란스럽고 미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화가 나는 건 그녀를 찾기 위해 세상 끝까지라도 뒤지고 싶지만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랭포드 저택 주변은 마치 거대한 롤러가 지나간 것처럼 평평한 모습이었다. 저택은 상당히 인상적인 고딕 양식의 구조물로 거친 회색돌로 지어져 있었다. 러브데이가 공원 입구로 들어가자 잎이 떨어진 느릅나무 사이로 저택을 보았을 때 가을 풍경 속에서 회색빛의 건물은 우물해 보였다. 더구나 올해 가을 강풍이 일찍 시작되어 폭우와 강한 바람이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줬다. 공원의 푸른 잔디는 늪지대와 다름없었고
대각선으로 흐르는 강물은 뚝까지 차올랐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해 낯빛이었고 낮게 나는 까마귀 떼는 검은 날개를 퍼덕이며 애처롭게 울어 이 음울한 풍경을 완성했다. 이 풍경은... 러브데이는 생각했다. 딸의 불확실한 운명과도 닮았네. 러브데이가 저택 현관문 앞에 내리자 거대한 뉴펀들랜드 개 한 마리가 뛰쳐나왔다. 기에로의 경이 개를 쓰다듬었다. 그의 개였습니다. 그가 설명했다. 우리는 이 녀석이 그녀를 추적하기를 바랐지만 이런 개들은 사냥개처럼 냄새를 맡지 못하죠. 그는 러브데이와 함께 저택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양했다. 여긴 마치 무덤 같습니다. 지하 묘지 같아서 견딜 수 없어요. 그가 말했다. 아니요, 제 말을 다시 타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는 남자에게 말했다. 골딩 씨에게는 내일 아침 찾아뵙겠다고 전해주세요. 러브데이는 골딩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서재로 안내되었다. 그녀의 이름과 직업을 숨길 필요가 없었기에 린치코트에서 온 부릉냥이라고 소개되었다. 골딩은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러브데이는 램지 경감이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과장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초췌했으며 머리는 숙이고 있었고 긴장된 목소리는 작게 들렸다.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하나의 생각 외에는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당신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부릉냥. 그가 말했다. 당신이 우리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제발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며칠 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저는 관에 들어갈 겁니다. 부릉냥은 긴 여행 후 조금 쉬면서 차를 마시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 순간 방에 들어온 한 여인이 말했다. 러브데이는 이 여인이 그린하우 부인일 것으로 추측했는데 골딩은 그녀를 소개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린하우 부인은 노켓색 눈동자에 부스스한 머리카락, 작고 마른 체형의 여성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을 연상시키고 눈빛은 날카롭고 공격적인 느낌이었다. 고양이과네. 러브데이는 생각했다. 고양이처럼 발톱을 숨기는 이레네와는 정반대의 사람이 확실한 것 같아. 골딩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주제로 돌아갔다. 제 딸의 사진을 받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가 말했다. 하지만 이 초상화가 훨씬 더 나을 겁니다. 그는 책상 위에 걸린 초상화를 가리켰다. 크고 아름다운 눈과 입가에 놀라울 정도로 사랑스러운 미소를 띤 18살 소녀의 매력적인 초상화였다. 제 생각에는 그린하우 부인이 다시 끼어들었다. 부릉냥에게 르네안과 닮았다고 하는 건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랑스러운 소녀를 사랑하지만 그녀가 러브데이를 돌아보았다. 이레네의 이런 사랑스러운 표정을 한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요. 골딩은 얼굴을 찡그리며 갑자기 주제를 바꿨다. 말씀해보세요, 부릉냥. 그가 말했다. 사건을 처음 들었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죠? 듣기로는 당신의 첫인상은 정확하고 신뢰할 만하다고 하더군요. 러브데이는 질문을 피하며 대답했다. 현재로서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묻고 싶은 질문이 몇 가지 있는데 사건과는 무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당신의 딸과 고든 클리브 씨 사이에 공식적인 결별이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갑작스럽게 멀어졌고 그 청년은 나와 작별 인사도 없이 떠났어요. 클리브 씨와 당신 사이에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불화가 생긴 것이 두려워요. 사랑하는 르네의 고든에 대한 특별 대우 때문이죠. 그리나우 부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특별 대우는 없었습니다. 골등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제 딸과 클리브는 좋은 친구였을 뿐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어느 날 르네가 그가 자기가 기르던 셰터 중 한 마리를 잔인하게 때리는 것을 본 후로 그와의 관계를 끊었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달레나가 램지 경감에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나우 부인이 여전히 다정하게 말했다. 고든 클리브가 랭포드를 떠나기 전날 밤 사랑하는 르네가 그에게서 쪽지를 받았다고요. 그녀는 쪽지를 열어보지도 않고 불 속에 던졌습니다. 골딩이 말했다. 마달레나는 누구죠? 러브데이가 끼어들었다. 제 딸의 하녀입니다. 12년 전 나폴리에서 간호사로 데려왔고 르네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딸의 하녀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녀는 소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녀의 이모는 르네 어머니의 간호사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있는 동안 마달레나가 저를 돌볼 수 있을까요? 러브데이가 그리나우 부인에게 물었다. 물론 원하신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감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무뚝뚝하거나 비협조적일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려야 할 것 같네요. 부인이 대답했다. 마달레나는 평상시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골딩 씨가 사과하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달라요. 사실 모든 아인이 경찰에게 자기들도 모르는 일에 대해 지나치게 조사를 받았고 램지 경감이 그녀에게 집요하게 추궁하면서 그녀는 모욕감을 느꼈는지 입을 열지 않으려고 합니다. 신중하게 대해야겠군요. 르네 양이 아침 산책에서 돌아오지 않았을 때 그녀는 절망했겠죠? 이때 전보를 들고 들어온 하인 때문에 대답을 들을 기회가 사라졌다. 골딩은 전보를 펼쳐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었다. 어제 상젤리제에서 당신 딸의 인상착의를 한 여인이 목격되었으나 붙잡기 전에 사라졌습니다. 폴크스톤과 도버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세요. 전보는 파리에서 발송된 것이었고 파리 경찰의 듀로 씨에게서 온 것이었다. 골딩이 동요하는 모습이 측은해 보였다. 오 세상에, 이게 가능합니까? 그는 어지러운 듯 이마에 손을 가져다 대며 외쳤다. 나는 도버로 출발할 겁니다. 아니, 파리로 곧장 가야겠어요.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주변을 멍하니 둘러보았는데 달이나 북극성으로 출발한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현실성이 없어 보였다. 실례합니다만 러브데이가 말했다. 이 전보에 응답할 적임자는 램지 경감입니다. 그에게 즉시 전보를 보내야 해요. 골딩은 온몸을 떨며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군요. 그가 희미하게 말했다. 나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러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요. 골딩은 전보를 가져온 남자에게 몸을 돌려 가장 빠른 말을 타고 즉시 전보를 경감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돌아오는 길에 성에 들러서 기에로이 경에게 소식을 전해주게. 그는 러브데이를 향해 간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건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가 애처롭게 물었다. 너무 기대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나우 부인이 말했다. 알다시피 너무 많은 허위 정보가 있었잖아요. 그러고는 러브데이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주에만 3번이나 다른 지역에서 사랑스러운 르네가 목격되었다는 정보를 받았거든요. 여기서도 저기서도 세상에는 르네처럼 떠돌아다니는 소녀들이 많을 거예요. 옷차림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죠. 러브데이가 대답했다. 그리 독특한 의상은 아니니까요. 그래도 우린 최선을 바라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녀들의 행동이 이전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수도 있지만 왜 그랬는지 충분한 설명과 함께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제 방으로 가겠습니다. 마달레나가 가능한 한 빨리 제 방으로 오도록 해주세요. 러브데이는 자기 방 벽난로 옆 안락의자에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그토록 꺼렸던 사건은 점점 흥미로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작은 드라마의 등장인물들을 떠올렸다. 상심한 아버지, 고양이 같은 성향의 예비 새엄마, 충실한 하녀, 잔인한 성격의 연인, 활기차고 솔직한 사람, 모두가 그녀의 관심을 받았다. 그 남자는 긴급한 상황에서 의지할 만해. 러브데이는 혼자 중얼거리며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로의경 생각을 더 오래 했다. 그는 아마도 머리가 좋은 것 같고... 하지만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멈추게 했고 그녀가 들어오세요라고 말하자 문이 열리며 하녀 레나가 들어왔다. 그녀는 키가 크고 검은 눈과 어두운 피부를 가진 약 30살 정도의 여성이었으며 깔끔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12년간의 영국 가정생활로 그녀의 외모는 상당히 변화한 듯했다. 두꺼운 머리카락을 고정하는 금색 단검과 오른쪽 3번째 손가락에 낀 거대한 로마식 카메오 반지가 그녀를 평범한 영국 가정부와 구별짓는 거의 유일한 요소였다. 아마도 평소에는 기분 좋은 미소를 짓고 있었겠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어둡고 찡그린 표정이어서 마치 나는 정말 싫지만 여기 왔으며 당신에게 친절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라고 말하는 듯 했다. 러브데이는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다. 당신은 골딩양의 하녀죠? 그녀가 짧고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네, 마담. 레나가 느리고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좋아요. 제 여행 가방을 풀고 제 화장 가방을 열어주세요. 제가 여기 머무는 동안 당신이 나를 시중들게 되어 기쁩니다. 이전에 여성 탐정의 하녀로 일한 적은 없었겠죠? 없습니다, 마담. 이전보다 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 당신에게 새로운 경험이 될 거예요. 또 유익한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결혼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있나요? 여행 가방을 풀던 레나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마담은 그걸 어떻게 아세요? 그녀가 물었다. 러브데이는 그녀의 3번째 손가락에 있는 카메오 반지를 가리켰다. 그냥 추측했을 뿐이에요. 그녀가 대답했다. 좋아요, 레나.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이곳에 있는 동안 특정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50파운드, 영국 금화로 50파운드를 줄게요. 레나의 무뚝뚝하던 표정이 더 깊어졌다. 저는 이 집의 하인입니다. 그녀는 여행 가방 위로 몸을 숙이며 대답했다. 집의 비밀을 팔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국 금화로도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당신 주인집의 비밀이 아니에요. 아니, 다른 누군가의 비밀도 아닙니다. 단지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이곳에 왔더라면 쉽게 얻을 수 있었을 정보를 원해요.
그리고 제가 원하는 정보는 집안에 있는 누구와도 관련이 없고 외부 사람인 클리브 씨와 관련이 있어요. 레나의 얼굴에서 무뚝뚝한 표정은 사라지고 깊은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골든 클리브 씨? 그녀가 반복했다. 50파운드라면 마담에게 그의 정보를 많이 가져다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고등경의 하인 몇 명을 알고 있거든요. 또 클리브 씨와 세계 여행을 함께 떠난 하인의 어머니도 알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면 합의된 거군요. 이제 레나, 솔직히 말해주세요. 클리브 씨가 당신에게는 호감 가는 사람인가요? 저에게요? 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마담. 저는 그를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그가 꽃과 편지를 르네 양에게 가지고 올 때마다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죠. 그와 엮이지 마세요. 그는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제가 그의 이름을 언급했을 때 당신의 얼굴에서 모든 것을 읽었어요. 이제 제가 당신에게 가장 먼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젊은이가 랭포드에서의 마지막 날을 어떻게 보냈는지 알아내는 거예요. 이달 18일에 그가 한 일들을 알아봐 줬으면 해요. 가능한 한 정확하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담. 좋아요. 그리고 또 다른 일이 있어요. 만약 그 젊은이가 알려진 것처럼 브랜디시에서 버킹엄홀을 타지 않았다고 한다면 놀랄 건가요? 마담, 램지 경감은 클리브 씨가 브랜디시에서 버킹엄홀에 탑승했다는 걸 확인했다고 했어요. 탑승하는 것과 항해하는 건 별개죠. 레나,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해요. 저는 매일 이 신사의 움직임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받을 거예요. 파리나 혹은 피렌체, 나폴리로 즉각 출발해 정보를 확인할 사람을 원할 수도 있어요. 당신이 그 일을 해줄 수 있나요? 물론 여행 경비와 필요한 모든 건 제가 제공할게요. 레나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다. 네, 마담. 그녀는 대답했다. 주인께서 허락해 주신다면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러브데이는 잠시 고민하더니 레나의 얼굴을 주의 깊게 살피며 탐색하듯 덧붙였다. 골딩 양이 그녀의 어머니를 많이 닮았나요? 저는 그녀의 초상화에서 아버지와 닮은 점을 못 찾았거든요. 이제 무뚝뚝하고 불친절한 레나의 태도는 사라졌고 그녀가 돌보던 레나의 이야기로 넘어오자 원래의 따뜻하고 열정적인 이탈리아 여인이 되었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르네의 아름다움과 매력적인 모습을 열변하며 전적으로 이탈리아 혈통 덕분이라고 했다. 그리고 호수와 산으로 둘러싸인 고향에서 살던 행복한 시절의 이야기를 끝없이 늘어놓았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방은 점점 어두워졌고 잠시 후 집안의 특정 시간을 알리는 벨이 울렸다. 촛불 좀 켜주세요. 러브데이가 난로 옆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블라인드를 내려서 저 음산한 가을 풍경을 가려주세요. 저것 때문에 몸이 떨리네요. 예고했던 대로 검은 구름이 몰려와 창문가의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창문 바로 밖에 있는 키 큰 단풍나무는 집 모퉁이를 휘휘 감도는 바람에 우울하게 삐걱거리며 신음했고 잎이 거의 떨어진 느릅나무 사이로 구불구불한 회색 하천이 범람하기 직전인 모습이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집 안팎으로 쓸쓸한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음산한 분위기였다. 파리에서 온 전보가 한 줄기 희망을 주는 듯 했지만 골딩은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린하우 부인의 말대로 우리는 너무 많은 실망을 겪었어요. 그는 슬픈 목소리로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너무 많은 거짓 정보가 있었죠. 램지 경감은 즉시 블로뉴와 갈레, 도버, 폴크스턴 경찰들과 연락을 취했어요. 우리는 무언가 성과가 있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친애하는 기에로이 경이 그리나우 부인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파리로 출발했어요. 그는 활기차서 경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건 공정한 표현이 아닌 것 같군요, 클레어. 골댕이 끼어들어 짜증스럽게 말했다. 그는 경찰과 협력하고 있고 긴급 상황에 대비해 나 대신 누군가가 파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그는 파리 거리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진 내 딸에 대해 듀로에게 묻고 싶어 하죠. 기에로이는... 여기서 그는 러브데이를 향해 돌아보며 말했다. 내 딸에게 깊은 애정을 품고 있어요. 드라이어드, 무슨 일이지? 저리 가. 그렇게 불안하게 짖지 말라고. 그는 난로 앞 러그 위에 편안하게 누워있던 뉴펀들랜드에게 말을 돌렸는데 걔는 갑자기 일어나 귀를 쫑긋 세우고 길게 으르릉거리다 신음했다. 창문 앞을 지나가는 여우일 거예요. 그리나우 부인이 레이스 손수건으로 개를 쫓으며 말했다. 그러나 드라이어드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바닥에 코를 대고 긴 프랑스식 창문을 반쯤 가린 두꺼운 커튼 주변을 불안하게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다. 분명히 뭔가 브라이어드를 불안하게 하고 있어요. 정원으로 내보내는 건 어때요? 러브데이가 말했다. 자, 브라이어드, 나가서 찾아봐. 골등은 창문을 열고 바람이 부는 어둠 속으로 개를 내보냈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짧게 끝났는데 골등은 간신히 식탁에 앉아 먹는 척하는 의지력을 발휘했다. 식사 후 러브데이는 업무 편지를 쓸 조용한 공간을 요청했고 골딩이 서재로 안내했다. 여기에 필요한 모든 게 있을 겁니다. 르네가 가장 좋아하던 자리였죠. 여기 그녀가 마지막으로 꺾은 꽃이 있어요. 모두 시들었지만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말을 끊고 시든 아스터가 든 꽃병을 내려놓고 러브데이를 위해 르네의 펜과 잉크, 종이, 흡수지를 책상에 남겨두고 방을 떠났다. 러브데이는 편지를 쓰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벽난로 위에 놓인 시계가 10시를 알리고 나서야 그녀가 머무는 저택은 보통 언제 잠자리에 드는지 생각했다. 그때 시계 소리 외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창문 밖에서 개가 낑낑거리며 긁는 소리였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이 창문도 베란다로 통하는 문이었지만 단단히 잠겨 있어 러브데이는 복잡한 걸쇠를 풀어줄 하인을 부르기 위해 벨을 눌러야 했다. 창문이 열리자마자 진흙 범벅에 털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드라이어드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강가에 들어갔던 모양입니다. 하인이 개의 목덜미를 잡아 방에서 데리고 나가면서 말했다. 잠깐만요. 러브데이가 외쳤다. 그녀의 눈에 개의 이빨 사이에 너덜너덜하게 걸린 무언가가 보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개를 쓰다듬으며 진정시키고는 이빨 사이에 낀 물체를 빼냈다. 자세히 살펴보니 찢긴 어두운 푸른색 천 조각이었다. 편지는 다 쓰셨나요, 부릉양? 그 순간 골딩이 방에 들어오며 물었다. 러브데이는 푸른 천 조각들을 들어보였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다. 천 조각과 흠뻑 젖은 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 맙소서. 그가 외쳤다. 왜 개를 따라가지 않았지? 당장 수색해야 해. 사람들을 모으고 랜턴과 밧줄을 가져오고 사다리도 가져와야 해. 개가 도움이 될 거야. 그는 갑자기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찾아. 드라이어드, 찾아. 그는 개에게 소리쳤고 모자도 쓰지 않은 채 그는 드라이어드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뛰쳐나갔다. 5분도 채 되지 않아 집안의 모든 남자 하인들이 랜턴, 밧줄, 그리고 강을 건널 수 있을 만큼 긴 사다리를 들고 그를 뒤따랐다. 바람은 잦아들었고 비도 그쳤으며 흐릿한 반달이 얇게 날아가는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다. 러브데이와 그린아우 부인은 베란다 아래서 드라이어들을 따라 강가 방향으로 사라지는 남자들을 지켜보았다. 밤의 정적 속에서 이쪽이야, 아니 저쪽이다 라는 외침과 드라이어드가 날카롭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고 때때로 번쩍이는 손전등 빛이 보였다. 거의 30분이 흐른 후에 한 남자가 비통한 얼굴로 돌아와 슬픈 이야기를 전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들것으로 사용할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홀에 있는 2겹의 참나무 칸막이가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시신을 어느 방으로 옮겨야 하는지 물었다. 다음날 저녁, 다이어 소장은 부르그로부터 긴 전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랭포드 저택, 1시간 전 보낸 전보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골딩 양의 시신이 골딩 씨 소유의 땅 강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골딩 씨가 시신을 확인했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진 상태예요. 내일 열릴 검시 증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골딩 양은 집을 떠날 때 입었던 복장 그대로였지만 주목할 만한 사항은 왼손 3번째 손가락에 있던 마키즈 반지가 사라지고 대신 평범한 금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놀라운 상황이며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급히 작성하는 관계로 이 기이한 사건의 핵심 사항만 전합니다. 하녀 레나는 자기를 잘 드러내지 않는 침착한 여성이지만 골딩 양의 시신이 침대에 눕혀지자 큰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시신을 돌보겠다고 고집했어요. 지금은 다행히도 진정되어 저와 잠시 조용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그녀를 계속 곁에 두는 이유는 그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기에로의 경에게 이 끔찍한 소식을 전할 예정이지만 제 지시를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파리에 머물 것을 요청했어요. 추가 소식이 있으면 즉시 알리겠습니다. 다이어 소장은 불만스러운 듯 투덜거리며 편지를 내려놓았다. 그가 혼잣말을 했다. 내가 행간을 읽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솔직히 뭐가 뭔지 전혀 모르겠군. 지금 그녀가 약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조언을 해주는 게 좋겠어.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간단한 내용을 써보냈다. 현재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골딩 양이 집을 떠난 기간의 행적이야. 내 생각에 이 사건은 랭포드 저택보다는 파리에서 더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군. 그녀의 손가락에 있던 반지는 그녀가 어디선가 결혼식을 올렸음을 암시하며 그녀가 하루 이틀 전에 파리에서 목격되었으므로 그 결혼식이 파리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네. 파리 경찰은 24시간 이내에 혼인신고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야. 레나라는 하녀에게 집착할 필요는 없어. 자네는 그녀가 주인의 행적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 너무 기대하는 것 같군. 약속된 보상이 무의미해진 지금 그녀는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거야. 이 편지는 러브데이의 전보와 엇갈렸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익사로 판결되었지만 고인이 어떻게 물에 빠졌는지 증거가 없어요. 장례식은 내일 열릴 예정이고 골딩 씨는 뇌염으로 의식이 없습니다. 다음 날 다이어 소장은 러브데이로부터 2번째 전보를 받았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장례식은 끝났고 골딩 씨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어요. 저는 레나를 파리로 보내 고든 클리브 씨에 관한 실마리를 추적하라고 했어요. 그녀에게는 수행 정도에 따라 보상을 약속했고요. 기에로의 경에게도
필요한 지원 내용을 서신으로 전달했는데 제 판단이 맞는다면 파리 경찰 전체보다 유용할 겁니다. 이틀 안에 당신의 편지에 자세히 답변할게요. 이웃들은 크게 흥분했고 온갖 종류의 소문이 떠돌고 있어요. 램지와 듀료건감은 파리 미디역에서 출발해 랭포드 크로스역에 도착한 어두운 푸른색 드레스를 입은 골딩양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여성을 추적했지만 안타깝게도 사건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했어요. 램지는 제가 사건을 느긋하게 처리한다고 비판할 기세입니다. 그린하우 부인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지만 사실 냉정한 여성으로 보이며 제가 저택에 머무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암시를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랭포드 크로스의 호텔로 옮기겠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멋대로이지만 매혹적인 젊은 여성은 분명히 집안에서 권위적으로 행동했을 것이며 만약 할 수 있었다면 그린하우 부인은 장례식 날에 한껏 불을 밝히고 축하 파티를 명령했을 것이라 확신해요. 저는 그녀에게 별다른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 그녀가 예상치 못한 충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여전히 의식이 없는 골딩 씨입니다. 그가 몹시 위중한 상태라 의사들에게 하루 2차례 진단 보고서를 요청했어요. 러브데이의 걱정은 괜한 게 아니었다. 그녀가 랭포드 저택을 떠나 호텔로 가던 날, 의사들은 전혀 희망이 없다라고 진단했다. 그 다음날 그녀에게 전해진 소식은 상태 변화 없음이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약간의 호전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후 호전 유지 및 위급한 상태에서 벗어남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이어졌고 가장 반가운 소식은 꾸준히 회복되어 가고 있음이었다. 골딩 씨의 병세가 제가 이곳에 오래 머무른 이유입니다. 러브데이가 램지 경감에게 설명하듯 말했다. 그러나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네요. 파리로요? 아니요. 내일 모레 돌아가겠다고 다이어 소장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여기로 오시거나 랭포드 크로스역으로 오시면 사건 수사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골딩 씨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저택으로 가려고요. 램지 경감은 러브데이에게서 이 이상의 정보를 알아내지 못했다. 램지의 느긋한 사건 처리라는 공개 비판에 그녀는 자극받았고 러브데이는 자신의 수사 방법이 경찰보다 절대로 뒤지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결심했다. 저택으로 가는 길에 러브데이는 우체국에 들러 런던 소인이 찍힌 편지를 받았다. 내용을 확인한 즉시 그녀는 마을 우체국장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우체국장이 몇 가지 외국어 지식이 있는지 물어본 후 그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독일어로 답장을 썼다. 그러나 체링크로스 호텔의 기에로이 경이라는 주소는 명확했다. 저택에 도착한 러브데이는 유쾌해 보이는 그린하우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상냥한 말투로 러브데이에게 골딩 씨가 내일 잠시 내려올 예정이라며 불쾌한 기억을 떠올리게 할 만한 것을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르네의 하프를 창고로 옮겼고 그녀의 초상화는 서재 벽에서 떼어냈어요. 그녀는 평소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은 제 개인 거실로 옮기고 있고요. 불쌍한 르네. 그녀가 고집스러운 성격을 고쳤다면 더 행복한 운명을 맞았을 텐데. 이제는 그 운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러브데이는 오직 골딩의 정확한 진단서를 요청하며 냉담하게 반응했다. 그린하우는 눈물을 닦으며 고드윈 박사는 신체적 회복은 했으나 정신적으로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의 뇌는 반혼수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뇌 연화증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러브데이는 의사를 직접 만나 상담하고 싶다고 요청했고 그린하우는 속으로는 여자 탐정들은 별종이니 이상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생각했지만
곧 저 여자를 볼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며 안도했다. 폭우가 몰아치던 가을 날씨가 늦여름의 햇살로 바뀌었고 랭포드를 방문한 마지막 날, 러브데이 부륵은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푸른 전원 풍경을 볼 수 있었다. 강은 원래의 크기로 줄어들었고 잎이 떨어진 느릅나무 가지들 사이로 스며든 햇살은 은빛 줄기로 보였다. 심지어 오래된 까마귀들도 깍깍 소리내며 저택 주변을 맴돌았는데 마치 신난 듯 했다. 드라이어드도 그녀를 맞이하러 나오면서 짖었는데 그 전보다 덜 슬프게 들렸다. 저 개는 골칫거리예요. 버릇없이 사납기만 하죠. 묶어놔야겠어요. 그리나우 부인이 고드윈 박사가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며 말했다. 그녀는 그들을 서로 소개했다. 제가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두 분이 대화하기를 원하시나요? 그녀가 물었다. 러브데이가 둘만이라고 대답하자 작은 체구의 여자는 여자 탐정의 단호한 태도에 놀라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30분 후 똑똑하고 활동적인 작은 체구의 의사가 골등에 있는 서재로 안내했다. 러브데이는 며칠 만에 병세가 악화한 골등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의 의자는 창문 가까이 놓여 있었고 방을 가득 채운 가을 햇살은 12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그의 쪼그라든 몸과 창백한 얼굴을 비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가슴에 턱을 괴고 있었는데 문소리를 듣고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가 있게. 고드윈 박사가 간호사에게 말했다. 간호사는 방을 나갔고 러브데이와 의사, 골딩만 남게 되었다. 러브데이가 조용히 그에게 다가갔다. 저는 오늘 저녁에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골딩은 눈을 뜨고 러브데이가 내민 손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작별 인사를 하러... 그는 꿈꾸는 듯한 목소리로 반복했다. 저는 부룩입니다. 러브데이가 설명했다. 따님의 실종과 관련된 사건을 조사하러 런던에서 왔죠. 내 딸의 실종... 그는 깜짝 놀라며 심하게 떨기 시작했다. 의사는 환자의 맥박을 확인했다. 불리한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했지만 최근 기회로의 경우로부터 결정적인 정보를 받았어요. 러브데이는 차분히 설명했다. 오늘 그를 만나 이야기했는데 사실 오늘 오후에 저는 그의 마차를 타고 저택으로 왔어요. 기회로의 경... 골든이 천천히 반복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자연스럽게 들렸는데 아마도 고통스러운 기억 때문인지는 몰라도 어떤 회상을 떠올리는 듯 했다. 네, 그는 제가 당신을 만나 그의 방문을 준비하는 동안 공원을 산책하며 기다리겠다고 했어요. 아, 저기 진입로로 올라오고 있네요. 그녀가 커튼을 젖히자 아치 모양의 느릅나무가 있는 진입로가 보였고 그 길을 따라 두 사람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기회로의 경이었고 다른 한 명은 검은 상복을 입은 키 큰 우아한 여인이었다. 골딩은 처음에는 러브데이를 멍하니 무표정하게 바라보더니 점차 초점을 찾기 시작했고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붉어지며 숨이 가빠졌다. 네, 기회로의 경이에요. 러브데이가 대답했다. 그는 가쁜 숨을 고르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걷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군가요? 제발 빨리 말해줘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의사는 강장제를 따라 그의 입에 가져갔다. 이걸 드세요. 의사가 말했다. 이제 어서 말해줘요.
의사가 러브데이에게 속삭였다. 저 젊은 여인은 그녀가 차분히 말했다. 당신의 딸 르네입니다. 그녀는 랭포드 크로스에서 나와 기에로이경과 함께 마차를 타고 왔어요. 그녀를 이리 오라고 할까요? 그녀는 의사의 허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고두인 박사가 허락하거나 거절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슬픔에 잠긴, 그러나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달콤한 표정을 한 르네가 반은 햇빛, 반은 그늘 속 베란다에 서 있다가 러브데이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 그녀는 성급히 러브데이를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아빠! 그녀가 의자 옆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드디어 제가 돌아왔어요. 저를 보니 기쁘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게 당신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러브데이가 랭포드 크로스역 승강장을 걸으며 램지 경감에게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게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되죠. 그런데 일주일 전에 묻힌 사람이 누구냐고 하셨죠? 그 사람은 골딩의 아내, 이레네였어요. 그녀는 람부 이탈리아 알귀다의 마스카니 백작의 딸로 모두가 그녀는 죽었다고 믿었죠. 그녀의 이야기가 이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제가 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그대로 당신에게 이야기할게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이 제 수사 방법을 비판해 저를 화나게 하지 않았다면 수사 진행 과정을 단계별로 알렸을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램지가 사과하듯 끼어들었다. 아, 그런 말씀 마세요. 어디까지 말했죠?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골딩 씨의 과거 19년 또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다이어 소장에게서 얻은 정보는 당신이 제공한 것 같은데 골딩 씨의 과거 정보가 너무 부족해서 저는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정보를 보충하기 시작했어요. 르네 양의 하녀 레나와 저녁 식사 전 대화하며 알아냈죠. 그녀를 통해 알게 된 건 이레네 마스카니아가 어느 정도 교육받은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전형적인 이탈리아 여성이었고 골딩 씨의 초기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레네는 어머니가 없었고 어릴 때부터 레나의 이모인 나이든 유모에게서 자라면서 응석바지로 자라 제멋대로였고 그녀에 대한 비판을 참기 어려워했다고 해요. 그녀는 또 굉장한 애정 결핍증이 있었는데 그녀는 늘 애인이 있었고 골딩 씨가 항의해도 소용없었죠. 이레네는 이런 요구를 남편의 폭력으로 간주해 아버지에게 보호를 요청했어요. 그 결과 마스카니 백작과 골딩 씨 사이에 심각한 다툼이 벌어졌죠. 나중에 골딩 씨가 이탈리아 집을 정리하고 영국의 저택을 구매하겠다고 했을 때 이레네는 유모 안토니아와 함께 남편과 어린 딸을 떠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사랑하는 이탈리아를 떠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 맹세했죠. 이런 상황에서 골딩 씨는 갑자기 사업상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로 떠나야 했어요. 그는 딸 르네와 당시 유모였던 지금의 하녀 레나를 데리고 갔고요. 호주에서 약 6개월 정도 지내는 동안 그는 아내와 장인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노력했어요. 골딩 씨는 유럽으로 돌아오면서 나폴리에 들러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만날 날짜를 정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이 편지에 대한 답장으로 아내의 유모 안토니아가 찾아왔는데 그녀는 슬퍼하며 그의 부재 중 이레네는 열병에 걸려 죽었고 가족 묘지에 묻혔다고 알렸어요. 골딩 씨는 이 소식을 듣고 슬픔을 느꼈지만 그가 겪었던 불행한 결혼 생활을 떠올리면서 슬픔은 어느 정도 완화되었어요. 그는 마스카니 백작과 연락하지 않고 곧바로 영국으로 떠나 랭포드 저택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이 모든 건 레나로부터 들은 내용이고, 참고로 레나는 르네앙과 그녀의 어머니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레나라는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냈다는 게 놀랍군요. 그녀는 완고할 정도로 나에게는 말이 없었으니까요. 그건 그녀를 부적절하게 대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직접적인 질문은 단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요. 저도 당신처럼 그녀가 그녀의 주인과 가장 가까운 관계이고 신임받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했지만 말이죠. 이런 확신으로 그녀를 어떤 구실로든 집 밖으로 보내면 골딩양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든 글리브 씨를 의심하는 척하며 보상을 약속했죠. 그녀를 이탈리아로 보내기 위한 발판이자 그녀의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그녀의 무죄를 믿는다고 확신을 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두려움이 사라진 그녀는 더 이상 침울하지 않았고 오히려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이 많아졌어요. 여기서 끼어들어 미안하지만 처음에 익사체로 발견된 신원을 의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시신을 집으로 옮겼을 때 레나의 행동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골딩양 책상에서 편지를 쓰고 있을 때 그녀의 흡수지에 나의 어머니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걸 발견하고 골딩 부인이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왜 그녀가 어머니와 이탈리아 고향집을 떠올렸을까 생각했죠. 시신의 손가락에 끼워진 결혼 반지, 레나가 골딩 부인과 골딩 양이 놀랍도록 닮았다고 한 얘기, 골딩 씨가 시신을 확인한 후에 딸이 10년은 늙어 보였다고 한 말이 제 의심을 더욱 키웠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의심을 확신으로 바꾼 것은 레나의 행동이었어요. 시신이 집으로 옮겨졌을 때 그녀는 격렬한 슬픔에 빠져 이탈리아어로 여자가 연인 때문에 마음이 아파야지 어머니가 아니고 라고 외쳤어요. 그러고는 그녀도 시신이 놓인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갈 때는 울고 있었는데 나올 때는 눈물이 말라 있었고 차분히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했죠. 아, 이해했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기억하시겠지만 장례식 날에 제가 레나를 파리로 보냈어요. 그 전에 저는 기로이경에게 의혹을 알리고 파리에 머물면서 제 부탁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고요. 레나를 보내면서 다시 그에게 편지를 보내 그녀의 도착 시간과 숙소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그녀의 움직임을 주시하라고 했죠. 제가 레나에게 파리에서 나폴리로 이동하라고 했고 기에로이경도 몰래 동행했어요. 나폴리는 레나가 과거를 이야기할 때 유일하게 언급한 지역이었고 그녀에게서 들은 몇몇 발언을 근거로 이레네 마스카니의 어린 시절 집과 레나, 자기 연인의 집이 나폴리 근처에 있을 거로 추측했어요. 제가 레나를 나폴리에 머물게 하면 그녀가 친구나 친척, 그리고 그 근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젊은 여주인을 방문할 거로 생각했죠. 결과는 제 추측이 옳았어요. 그리고 기에로이경이 그녀를 따라가 골딩양을 발견한 건가요? 네, 맞아요. 기에로이경은 이 복잡한 사건에서 큰 역할을 했어요. 어떤 훈련된 탐정도 그보다 더 잘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는 레나를 추적해 나폴리에서 24km 떨어진 작은 마을 알기다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레나가 할아버지의 성문에 서 있는 골딩양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골딩양은 아버지의 영국 친구 기에로이경이 찾아와 도움을 주게 된 상황을 진심으로 기뻐했죠. 그녀는 처한 상황이 점점 불안해졌으니까요.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할아버지는 폭력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노년의 혈육의 보살핌을 요구하며 그녀가 성을 떠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또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고 용서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기에로이경의 등장은 절호의 기회였죠.
골딩 양은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이후 이야기는 기에로이 경이 골딩 양에게서 들은 이야기예요. 레나가 당신에게 한 이야기는 사실인가요? 네,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남편과 아이에게 골딩 부인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던 12년 전부터 시작되죠. 하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고 아버지의 외딴 시골집에 한 달간 머문 후 알기다를 지나가던 극단에 합류했어요. 그녀의 뛰어난 외모 덕분에 쉽게 입단할 수 있었고 그녀의 허영심과 타고난 바람기가 충족되었을 거예요. 충직한 유모 안토니아도 그녀를 따라갔고 극단이 나폴리아에 있을 때 골딩 씨가 그곳에 도착하자 두 여성은 지루한 영국 가정생활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냈어요. 그녀의 극단 경력이 쌓이는 동안 마스카니 백작은 딸에게서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요. 11년 동안 연락이 없었으니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겠죠. 11년 동안 계속 무대에 섰다는 건가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사건과 무관해서 깊이 파고들지는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녀가 약 1년 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이후예요. 그녀는 건강이 악화하고 빈털터리가 된 채 안토니아와 함께 돌아왔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를 조건부로 받아들였죠. 그는 딸이 자기를 망신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녀의 친구들도 그녀가 죽었다고 믿었으니 그녀는 죽어 있어야 했어요. 그녀는 어디에도 갈 수 없었고 누구도 만날 수 없었어요. 슬픈 이야기로군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과 딸을 그리워했겠죠? 네. 안토니아는 레나에게 편지를 써 어머니가 딸을 보지 못해 죽어가고 있다고 전했고 르네에게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과 남편과 아버지에게 잔혹하게 대우받았다는 걸 꼭 전해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만나러 와달라고 부탁했죠. 어머니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전에 그녀를 품에 안을 수 있도록요. 이 이야기는 마차 안에서 르네 양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녀는 편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즉시 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죠.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증오하며 그에게 직접 아버지의 잔혹함을 비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와의 교류를 금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돈도 충분하니 이탈리아로 바로 가자고 결심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에게 영국 집으로 돌아갈 조건을 요구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여행 계획을 세웠고 레나에게는 비밀을 지키고 본인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면 예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의를 끌지 않도록 가방 하나도 챙기지 않았죠.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파란색 의상의 세일러 모자, 여행용 두꺼운 베일을 선택했어요. 랭포드에서 장이 서는 날 출발하기로 하고 아버지 집에서 기차역까지 3km를 천천히 아침 산책하듯 걸어갔어요. 그녀가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것이 순조로웠겠죠? 네, 레나가 여행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제공했을 거예요. 그녀가 마스카니 성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즉시 어머니의 영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도 르네 양은 어머니를 자기가 만난 사람 중 가장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묘사했으니까요. 모녀는 무척 닮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르네 양이 성에 머문 며칠 후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 회복되자 하인들은 옷차림만으로는 두 사람을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해요. 골딩 양이 성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던 날, 골딩 부인은 어머니의 건강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 딸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했어요. 그 계획은 변호사나 편지로 골딩 씨와 협상을 시도하는 대신 그녀가 직접 그의 저택으로 가서 그의 너그러움에 의지해 용서를 구하고 그의 마음에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는 요청이었어요. 그런데 르네 양은 왜 어머니와 동행하지 않았죠? 르네 양은
마지막 수단이었어요. 골딩 씨가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자기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알게다해서 어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살겠다고 했죠. 그녀는 아버지에게 강한 반감을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새엄마가 될 그리나우 부인에 대한 감정이 더욱 그런 생각을 부채질했을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해하기로는 르네양의 친어머니 또한 자랑스러울 만한 행동을 한 건 없는 것 같군요. 사실 둘 다 학생 같은 행동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골딩 부인이 왜 딸의 옷을 입었는지 궁금하군요. 그건 단지 편리하기 위해서였을 거예요. 골딩 부인은 돈이 없었고 그녀의 아버지도 부유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옷 하나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딸의 옷은 여행하기에 적합했으며 시선도 끌지 않았죠. 두 사람 모두 르네앙의 실종에 보상금이 걸렸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 골딩 부인은 파리에서 기차를 기다리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주저하지 않았겠죠. 그녀의 랭포드까지의 여정은 이미 다 알고 계실 테니 생략할게요. 가엾은 여인은 시골역에서 마차를 찾지 못하고 폭우 속에서 홀로 저택까지 걸어갔을 겁니다. 아마도 저택 문 앞에서 갑자기 용기를 잃고 초인종을 누르는 대신 창문으로 다가가 저택 안을 엿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엿보기가 치명적이었던 거죠. 남편과 재혼할 여자가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세련된 집안 분위기와 영국 가정생활의 엄격한 규범을 한순간 느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와 그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겠죠. 그녀는 자기 계획이 비현실적임을 깨닫고 충동적인 성격이 발동해 어둠 속으로 뛰어가며 잘못된 생각을 했을지 누가 알겠어요. 아, 그렇군요. 그곳에는 강이 있었고 그녀는 모든 것을 끝내려 했던 거군요. 가엾은 영혼이네요. 혹은 러브데이가 동정어린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녀가 어릴 적에 들었던 성인이나 순교자에 관한 이야기를 희미하게 떠올렸을지도요. 자기가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의 행복을 방해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잘못에 대해 속죄하겠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 제 기차가 도착했네요. 정말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지금은 랭포드 저택의 가족들에게 어두운 시기일 거예요. 램지가 러브데이가 탄 기차 문을 닫으며 말했다. 하지만 곧 새 출발할 겁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그 저택에서 2건의 결혼식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아니요. 러브데이가 객차 구석에 편안히 몸을 기대며 말했다. 그리나우 부인은 위기 상황에서 본색을 드러냈으니 2번째 골딩 부인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축하받을 신부와 신랑은 기에로이경과 도망쳤던 르네뿐입니다.